2월 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어젯밤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열렸죠. 대장동 의혹과 부동산 정책, 사드 배치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 배우자 관련 공세는 없었습니다. 오늘 각 당은 일제히 관전평을 내놓았는데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아리백등의 용어를 모른다며 준비 안 된 후보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회피하고 언어 유희만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오늘도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치밀한 범죄라며 당장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면목이 없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박영선 전 장관은 녹취록 내용은 국정농단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말만 무성할 뿐 여야 단일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간의 오가는 말들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연일 안철수 대표를 깎아내리고 있죠. 그러자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본부장이 지금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을 보는 거지 내용이 쥐뿔도 없다고 응수했는데 이 대표도 단일화 인질극이 안 통하니 불편하냐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박준혜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 박준혜 수호통 역사 아니야? 지금 나오시네요. 네,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권 준비되는 대로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어제 TV 토론 봤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저거로 SNS로 이제 보고 있냐고, 잘 보고 있냐고 좀 대화도 했는데 지금 이제 여야 각 당이 다 우리 후보가 1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따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이슈를 좀 짚어보면서 누가 잘했는지 좀 이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후보들의 반응은 어때요? 네, 일단 어제 토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쪽입니다. 배우자 관련 의혹도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첫 토론인 만큼 수위 조절을 한 걸로도 보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처음이라서 제일 높은 수준의 무기는 안 꺼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모두에게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이재명 후보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5%도 못 물어봤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들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21일에 첫 번째 법정 토론이 열린다는 얘기를 어제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 전에 한 번 더 토론이 열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한국기자협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사자 대선 후보 토론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참여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고요. 국민의힘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면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사자 토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일단 8일 다음 주 화요일에 사자 토론이 다시 한번 이제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고요. 국민의힘 입장까지 이제 확인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을 마친 후보들이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농정 비전 발표회에다 또 참석해서 농업 정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오늘 후보들의 일정까지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다룰 뉴스가 많으니까 서둘러 가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판 변수라고 한다면 어제 시작된 TV 토론 그리고 두 양강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제 의전 논란, 또 법인카드 유용, 대리 처방 의혹 등인데요. 이 후보는 오늘 모든 것이 본인의 불찰이라며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배우자 리스크 공수 교대 그리고 다시 구속기로 6구 2주 더 그리고 IS 수계 제거 마지막 반쪽 올림픽입니다. 자, 어젯밤 오랜만에 후끈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주요 4당 후보의 첫 번째 빅매치, 첫 TV 토론이 열렸는데요. 아무래도 가족의 응원만큼 힘나는 게 없었겠죠.
아내분께서 혹시 오늘 토론을 앞두고 조언 혹은 응원을 좀 해주시던가요? 글쎄 응원 안 해주던데요?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배우자분과 아니 어디 뭐 네. 낮에 나갔다 오던데. 후보님만큼 아내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요즘 많아졌습니다. 오늘 토론을 앞두고 어떤 조언 혹은 응원의 메시지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잘하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딱 그 한마디. 네네. 네, 이번 대선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초접전 박빙구도입니다. 막판 변수라고 한다면 어제 막을 올린 TV토론 그리고 두 양강 후보에 해당되는 배우자 리스크가 있는데요. 자타공인 달변가로 토론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표정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본격적으로 불거진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의혹 때문일까요?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된 호르몬제를 김혜경 씨는 먹지도 않았다. 방금 들으신 민주당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이 해명과 배치되는 자료를 전직 경기도 직원이 JTBC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지난해 4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호르몬제를 처방받았습니다. JTBC가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엔 김 씨의 처방 전이 등장합니다. 갱년기 여성들에게 처방되는 호르몬제를 168일치 처방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비서진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 후보 부부를 수행했던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당시 7급 공무원이던 A 씨에게 대리 처방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은 김혜경 씨가 아닌 배 씨 자신이 복용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죠. 자, 그러자 A 씨는 약을 김 씨 집 앞에 걸어두라더니 몰래 훔쳤단 말이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 김혜경 씨가 직접 같은 약을 처방받은 자료 추가로 공개한 겁니다. A씨 측은 지난해 4월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 씨 지시를 받고 병원 진료에 동행했고 김 씨가 치료를 받고 나올 때까지 차량을 대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배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결제한 진료비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김혜경 씨가 호르몬 약 자체를 먹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다. 복용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의약품 대리 처방 현행법 위반 사항입니다. 또 김혜경 씨는 이른바 법카 소고기 논란에도 휩싸였는데요. 경기도 법인카드를 소고기나 초밥구매 그리고 단골 음식점에서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전직 직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상황에 따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법카를 썼고 1회에 무조건 12만 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요. 개인 용도가 아니라 공모에 쓴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건당 12만 원씩 액수를 맞춰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등심은 비싸니까 등심으로 한 10인분 하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 기름 제일 없는 쪽으로.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 그래. 또 황제 의전 논란까지 쏟아졌습니다. 김혜경 씨가 관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는데 공무원 20여 명이 도열을 했다거나 자택 욕실에 명품 에르메스 로션까지 갖다 놓으라고 지시를 했다 등입니다. 특히 비서실 소속인 배 씨가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오직 김혜경 씨만을 전담 마크했다는 증언 쏟아졌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는 김 씨의 수행비서를 채용했다는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적었던 2달 전의 페이스북 글을 돌연 삭제했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논란이 불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즉각 자세를 낮췄습니다.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문제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 경기도청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청의 감사관은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직접 임명한 인사입니다. 이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인데요. 자, 국민의힘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면서 이 후보가 셀프 감사쇼로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초로
감사원 출신이 아닌 분이 경기도 감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명 이너서클이라는 성난 라인으로 분류되는 분이에요. 감사 청구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감사하는 줄 알더라고 할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경기도 감사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엄격 원칙을 자신에게도 정해서 셀프 아웃을 선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감사원장 출신이죠. 최재형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고문은 제가 감사원장을 사임한 이후에 무슨 이유에선지 경기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의 죄책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수사 대상까지 된다는 주장이죠. 반면에 민주당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1만 8천 원짜리 보도는 그렇게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더 확실하게 보자는 의미죠. 해명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다 계속 들통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조금 줄이시면. 자, 눈에는 눈, 배우자엔 배우자 리스크로 맞불을 놓는 형국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위원장은 김건희 씨 관련 논란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김혜경 여사 문제가 그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했을 때 수그러드는데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는 또 하나의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검사하고의 그 카톡 대화가 332회, 300여 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봐도 좀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과 300여 회의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에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민주당이 되지도 않는 물타기를 위해 한 명씩 돌아가며 밭갈기를 하기로 정했다면서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했을 때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왜 기를 쓰고 막았는지 묻겠다.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저를 직접 불러 물어보면 될 일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김건희 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는 거짓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소위 전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가 대상인데요. 권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단순히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주가 조작 선수에게 주식을 이름한 것이 아니라 권오수 회장 및 염씨 등과 같이 주가 조작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공범으로서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픽 가볼까요? 다시 구속 기록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인데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법정에 가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혐의 지금 받고 계신데 그 나머지 혐의들도 다 부인하시는 건가요? 지난해 12월 첫 번째 구속심사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측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한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거액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청탁 과정과 경위 그리고 일시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등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혐의를 정면 반박했고요. 당시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급에 비해 너무 과하니까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지금 그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검찰은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등을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또 기존의 알선 수재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사람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 변론을 도운 변호사 업무의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오늘 영장심사에서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검찰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대장동 핵심 인물 5인방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자, 오늘이 5번째 공판 날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재판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관련 정황을 알 수 있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의 한 직원이 정민영 변호사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 넣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유동규 당시 본부장에게 불려가서 어떤 업체와 이야기했길래 그런 의견을 내느냐 강한 질책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원 변호사 두 사람 다 대장동 5인방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자, 어제 TV토론의 내용은 잠시 뒤에 박마커가 자세히 줌인을 해볼 텐데요. 대장동 관련 공방이 꽤 뜨거웠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그러니까 1대3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이 세 후보는 이 후보의 사업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특정인 또는 그 몇 사람에게 3억 5천만 원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상한선이 캡을 씌우지 않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딜레마를 이재명 후보께서 분명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본질은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이익을 줬고 저는 이익을 빼앗았다면서 국민의힘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난리를 치지 않았냐 역공을 폈습니다. 윤 후보의 검찰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거론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이재명은 찔러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이재명 알면 큰일 나니까 비밀 평생 간직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다른 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다른 후보에게 대선 주자들끼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시는지 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네, 어제 TV토론 소식 잠시 뒤 줌인에서 이어집니다. 세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6명 9시 2주 더입니다. 네, 정부가 사적 모임 최대 6인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20일까지 적용됩니다. 자, 이미 지배종으로 자리한 오미크론의 거센 확산세 때문인데요. 오늘 확진자 수는 27,443명, 사흘째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오미크론의 속도를 우선 늦춰야 한다 하는 것이 제우선이다. 다만 방역 상황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 사이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조정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부로는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폭증하는 검사량을 조절하기 위해서인데요. 나머지 일반 검사자들은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거나 지정된 동네 병의원을 찾아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고요. 역학조사도 보건소 직원이 확진자와 면담을 하던 기존 방식에서 확진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 기입식으로 전환됩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반쪽 올림픽입니다. 자, 오늘 밤 지구인들의 축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합니다.
함께하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해서 전 세계 91개 나라 2,900여 명의 선수단이 열전을 펼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내일 밤 쇼트트랙 혼성 계주에서 첫 번째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올림픽 서방 국가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올림픽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을 문제 삼은 미국을 기점으로 영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등이 동참을 했고 다른 G7 국가들은 외교적 보이콧은 아니라면서도 코로나를 이유로 정계 요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외교적 보이콧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정계 요인 대다수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IS 수괴 제거입니다. 자, 미국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백악관이 공개한 바로 이 사진이 IS의 수장 알쿠라이시 제거 작전 당시의 상황실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전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오른편에는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이 앉아 있습니다. 11년 전 오바마 정부의 빈라덴 제거 작전 때를 연상케 하는데요. Last night, operating on my orders, the United States military forces successfully moved a major terrorist threat to the world, the global leader of ISIS. 네, 시리아 북서부 지역 산산이 부서진 주택 건물이 보입니다. 알쿠라이시가 은신하던 장소입니다. 미군의 무장 헬기의 급습에 대치하다가 가족들과 함께 자폭을 했습니다. 알쿠라이시는 2014년 이라크에서 소수 종교인 야자르디족을 대량 학살하고 여성과 아이들 수천 명을 인신매매한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아프간 철수 이후 이라크, 시리아를 중심으로 IS가 세력을 확장해 왔다면서 이번 공격이 IS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신체커도 얘기했지만 잠시 후 주우민에서 어제 TV 토론 내용 자세히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번 대선의 이제 막판 변수, 이제 3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막판 변수는 아무래도 이제 TV 토론 그리고 이제 배우자 리스크, 뭐 단일화 등등이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볼 예정이고요. 일단 이제 배우자 리스크 관련해서는 올 초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 공방이 아주 뜨거웠죠. 지금 뭐 완전히 뭐 진화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올 초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가라앉은 그런 상태고요. 이번 주 들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이 상당히 불거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혜경 씨 의혹을 크게 나누면 황제 이전과 법인카드 유용 그리고 대리 처방 의혹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대리 처방 의혹의 경우에는 앞서 민주당이 김혜경 씨는 해당 약을 먹지 않았다. 전직 공무원 배모 씨의 약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씨가 이후 해당 호르몬 약을 직접 처방받기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에게 처방되는 호르몬제로 앞서 김 씨가 비서진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것과 같은 약을 처방받은 겁니다. 네, 제보자인 전직 공무원 A 씨는 배 씨의 지시를 받고 병원 진료에 동행을 했고 김 씨가 치료를 받고 나올 때까지 차량을 대기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배 씨가 자신이 결제한 진료비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치밀한 범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당장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유용 의혹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고발까지 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그리고 배 씨 등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선대본 청년본부 직속으로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출범을 했고 각종 제보를 수집한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논란이 갑질, 직권남용 등의 민감한 민심, 특히 캐스팅 보터인 2030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채거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사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가 이 배우자 김 씨 관련 논란에 어제 사과의 뜻을 밝힌 데 이어서 오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목이 없다. 제가 조금 더 세밀히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하나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관련 기관의 수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하게 지겠다. 향후에 재발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엄정하게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차피 이게 관련 감사 수사기관들의 수사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서 그 어떤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그저 특정 조직에서 벌어진 불의와 불법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 후보와 김혜경 씨에 관한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음성 변조를 하지 않고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자신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를 했는데요. A씨 측은 이 A씨가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다. 신변 보호가 절박하다면서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연일 2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죠. 이제 확진이 됐고, 어제는 이제 박성준 의원이 또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당장 가라앉을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한 달 내로 10만 명 이상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이 당장 대선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이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요. 33일 남았죠.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이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일을 앞두고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은 이 투표소를 가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사전 투표가 끝나는 다음 달 5일부터 대선일 9일 사이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재보선 때도 같은 이유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그 숫자가 이제 수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관계기관과 코로나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아직 사전 투표 기간 이후 발생한 확진자의 투표 방안은 찾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신체카도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5일에서 9일까지는 정말 사각지대군요. 네, 이제 대선 투표는 의미가 상당히 큰데 정부 당국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슈가 제기됐으니까 나름대로 또 방안을 찾긴 하겠지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또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사전 투표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은 투표가 가능하다는 거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우편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에도 본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 일반인 투표가 끝나는 저녁 6시 이후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 자, 어제 정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류 실장 14조 원 정도의 규모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 처리를 당부했는데요.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각각 열고 추경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서 1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방역 지원금으로 30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자, 추경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은 됐지만 이번 추경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말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도 이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양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은 35조 원, 국민의힘은 이보다 15조 원 더 많은 50조 원까지 확대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원 조달 방식과 이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에 4월 결산 이후에 초과세수로 상환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면서 추경 처리 시한도 제시를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최소 35조 원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이전에는 반드시 처리해서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나라의 빚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본 예산 지출 구조조정이 먼저라는 건데요. 역시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책임을 지는 그 채무도 아닙니다. 몇 달 남았다고요. 이 채무는 전부 다음 정권에서 갚는 것이고 결국 미래 세대들에게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데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그런 재원 그 마련 안을 가져온다 그러면 뭐 15일까지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가 있죠. 자, 여야의 추경 관련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국회 기재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1월에 예산 집행도 안 해보고 예산을 깎은 적이 20년 동안 없었다라면서 국민의힘의 지출 구조 조정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 정부와 국회가 심사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고 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증명된 사업은 하반기에 구조 조정이 가능은 하지만 그 집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1월에 사업 지출 구조 조정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시각은 달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추경 규모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함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추경 증액은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정부의 행정부 나름의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이번에 추경은 재정 여건도 조건이거니와 물가라든가 또는 국제 시장이라든가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해서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4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이 14조 원 정도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이 논의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저게 판단합니다. 정부가 추경 증액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 증액은 불가능한데요.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 부총리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발언이라는 그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신체크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공수 바뀐 배우자 리스크, 이재명 재불찰 면목 없다입니다. 어제 대선 후보 4인방의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토론하면서 탐색전을 벌였다는 평가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사드 등을 놓고 강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토론의 주요 내용을 박준호 마커가 주민해봤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네, 8, 90년대를 풍미했던 CM송 중 하나죠. 그 어느 후크송 못지않게 중독성 있는 멜로디 덕분일까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달팽이관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인간 탑볼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만도 하지만 전 참고로 MZ세대입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 껌이라면 역시 땡땡껌, 토론이면 역시 박마커죠. 간만에 토론 읽어준 남자, 토일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 사자 토론 하이라이트만 쏙쏙 뽑아서 재미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민 바로 출발합니다. 저심상정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합니다. 어제 토론에 결정적 한방은 없는 탐색전 느낌이었는데요. 특히 가족 리스크 등 네거티브 공방은 모두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을 못한 아쉬움을 풀기라도 하듯이 여러 사안을 두고 충돌했는데요. 토일남이 뽑은 첫 번째 하이라이트, 대장동 공방입니다. 우리 이 후보께서 시장으로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하신 거는 맞습니까? 국민의힘이 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
저지를 했다 하더라도 100% 공공개발을 못한 점,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검찰까지 다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다시 하시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부동산이 제시되자 윤 후보가 곧바로 이 후보를 지목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시장 제껴놓고 만든 겁니까? 그래서 기소된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이게 너무 사업의 위험성이 많아서 3억 5천밖에 리스크는 없지만 하여튼 남는 거는 다 먹게 그렇게 설계를 해준 거냐?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후보는 주제를 돌리며 반격을 시도했는데요. 윤 후보도 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보님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국민의힘은 왜 업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고 LH 보기 싫었을까? 왜 관계자가 전부 국민의힘밖에 없을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다른 후보에게 주자들끼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 답을 못 하시는지 답을 하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공방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 사드 공방입니다. 사드 배치, 이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그 한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대중국 산불 정책,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 협력 불참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사드를 추가 배치해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무역 25% 중국에 의존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 연간 50조 원 이상 발생합니다. 저는 정치가 민생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윤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의 유용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합니다.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가 되고 이 대한민국의 이 소위 말하는 어떤 국가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주는 거고요. 둘의 논쟁을 지켜보던 심상정 후보, 이 후보의 편을 들고 나섰는데요. 윤 후보는 평소 UFC를 즐겨보나 봅니다. 격투기에 비유해 다시 한번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 배치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데 군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금 사드 배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안보 퍼플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드가 다양한 방향. 사드는 이제 고고도니까 저희가 다층적인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그다음에 측면 공격 이런 다양한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뭐 사드는 옆에서 칠 때는 못 쏜다. 당연하죠. 문득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를 연상케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세 번째 하이라이트, 장학 퀴즈입니다.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그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62.6점입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에게 주택 청약과 관련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인데요. 안 후보 토론 전에 홍준표 의원에게 비밀 과외를 받았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작게 5015 아시죠? 네. 작게 5015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5 아시냐고 했잖아요. 윤 의원님. 네. 남북 전력 지수라는 거 아시죠? 전력 지수요? 예.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어떤 건? 이게 재래식 군사력 지수로 보면 남이 100이라면 북은 한 97 정도 됩니다. 네네. 이 후보, 안 후보의 장학 퀴즈 공격을 눈여겨봤나 봅니다. 곧바로 벤치마킹에 들어갔습니다.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점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거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EU 텍소노미는 녹색 분류 체계를 말하는데 네. 여기에 원전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고요. 네.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네, R200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자칫 잘못 들으면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R200은 리뉴어블 100이라는 뜻이죠. 네, 기업이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뜻을 몰랐던 윤 후보, 이 후보에게 되물어봤는데요. 이 장면을 두고 여론이 갈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R200이 뭐냐, 진로이즈백은 알아도 R200은 모른다, 처음 듣는다 등 생소하다는 반응이 많이 보였고요. 일부 네티즌은 R200도 모르는 게 대통령 후보냐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그것도 모르냐는 냉소적인 반응과 너무 어려운 용어를 물어봤다는 윤 후보 동정론으로 평가가 나뉜 건데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학 퀴즈가 과했다면서 JTBC 차이나는 클래스의 한 장면을 캡처한 짤이 돌기도 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어렵게 잘난 척하듯이 쓰는 걸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야 있어 보이는 그렇게 어렵게 쓰는 사람은 남을 설득하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금 개혁과 미투입니다. 윤 후보께서 최근에 관훈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연금 개혁은 어느 정당이든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가 양강 후보 중심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두 후보의 발언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그 와중에 간간히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안 후보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 연금 개혁이죠. 안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도 고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기 월급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국민연금을 위해서 내야만 됩니다. 세금은 별도로입니다.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한다라는 점을 동의하고 두 번째로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 이 정도를 저희가 합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 심상정 후보도 페미니스트 후보로서 특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요.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옹호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폭로된 녹취록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강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심 후보는 이 사안을 두고 윤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는데요. 결국 윤 후보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이
이제 녹취록 공개로 2차 가해 등 이렇게 여러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 김지은 씨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거 사과하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선 후보 4인의 첫 토론회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른 주요 장면이나 토론 이후 각 당의 반응은 들어가서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정면 충돌, 안철수, 심상정은 존재감 부각 안간힘. 네, 어제 토론 얘기를 하기 전에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류 실장과 대화를 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8일 사자 토론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한국기자협회가 이제 주관하는 그런 토론회인데 일단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3당은 참석 의사를 밝혔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도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국기자협회가 밝힌 내용이고요. 자, 참석 의사를 4개 당 모두에게서 전달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한국기자협회가 했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다시 한번 4명의 후보가 이제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는 뭐 탐색전이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토론은 아무래도 조금 더 치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비장의 무기는 다 감춰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자,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에 두 번째 토론이 열린다는 그런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 뭐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를 놓고 이제 첨예하게 맞붙었잖아요. 다른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에서는 현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협공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반시장적 정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수직 상승했고 젊은 층이 영끌 매수를 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안철수 후보도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이재명 후보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후계자는 아니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숫자로 먹이기는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습니다. 안 후보는 집값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 시장을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부동산 국가주의,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투기로 생각한 그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꼽았는데요.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정책 참모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문회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성하거나 그 개전의 정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 교체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기득권 타파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땅과 주택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제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후보들이 바로 반응을 내놨죠. 네, 그 토론회에선 예상됐던 질문과 답변이 나왔고 뭐 서로의 득점과 실점이 교차하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방의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뜨거워지진 않았죠. 탐색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듯이 후보들 각자가 가진 패를 모두 공개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론 이후 현장 취재진 앞에 그 선 후보들은 대체로 물리적 시간의 제약을 아쉬워했습니다. 또 동시에 향후 남은 법정 토론 등을 염두에 둔 듯 앞으로의 그 토론 기회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아무래도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뭘 이렇게 좀 질문하려고 그 종이에다 좀 써가지고 갔는데 진짜 5%도 못 물어봤네. 야구할 때 구질 파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후보님들하고 첫 토론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딱 잡아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계속 계산하면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서로 자기 제일 높은 수준의 어떤 뭐 무기들을 안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네. 자, 여야 미안합니다. 뭐 좀 하는 게 나왔죠? 네, 아니요. 계속 안 나왔어요? 네. 휴대폰 나온 것 같은데. 네, 속보를 늘 챙기고 있는 복국장입니다. 자, 여야는 토론을 두고 각자 자기 후보가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반대로 상대 후보에게는 혹평을 쏟아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무지하고 준비가 안 된 초짜 후보라고 평가절하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동문서답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 수석 대변인은 윤 후보에 대해서 자신의 무지를 감추고 준비 부족을 숨기기 위해 네거티브에 몰두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윤 후보가 왜 그토록 자료 없는 토론에 반대하면서 컨닝 토론을 요구했는지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고용진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토론 내내 국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준비된 국정 운영 역량을 잘 보여줬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해서 차라리 무능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고백하는 것이 의혹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였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 대변인은 이 후보는 동문서답 끝판왕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특히 대장동 이슈가 나오면 질문자가 누구든 간에 말을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공격했습니다. 네, AI 윤석열처럼 AI 이준석이라고 또 있는 모양이던데 이준석 대표는 바로 이제 본인 윤석열 후보가 제일 잘했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윤 후보가 단연 1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단연코 1등이다. 이재명 후보는 3등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 이 말은 이제 정치인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토론에 있어가지고 기세 싸움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 검찰총장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중간에는 다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이는 듯한 모양새는 나왔고 그리고 안보 토론이나 이런 거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후보가 굉장히 전문가들과 학습을 많이 해서 뭐 전문성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이 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상당히 돋보인 부분이 있었다라면서 심 후보를 2등으로 꼽았는데요. 초반에 주제가 대장동으로 가면서 이재명 후보 본인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나중에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비슷한 걸 또 하고 또 굉장히 좀 위축된 자세를 보였던 것 같아서 이재명 후보는 3등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딱히 평가하고 싶지 않다. 그냥 제 기대치대로 하겠다. 이렇게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평가 괜찮게 올라오는데요. 뭐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안철수 후보의 토론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한 10년 가까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평상시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 평가도 부정적 평가도 하지 않고 그냥 안철수 후보 다우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에서도 TV 토론에 대한 평가를 내놨죠. 네, 그 역시나 국민의당도 팔은 안으로 굽었습니다. 이태규 총괄 선대본부장은 안철수 후보가 가장 토론을 잘했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개혁 의지를 잘 보여줬다면서 개혁 본색이란 4글자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다른 후보들을 설득해 공적 연금 개혁 약속을 이끌어낸 점을 높이 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진보 장렬이라며 후한 점수를 줬는데요. 진보 정당으로서 색깔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다면서 분명한 소신을 좀 보여주셨다.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말씀을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반면에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 대해서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역시나 4글자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정의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략 난감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평소에 말을 잘하는 편인데 내용이 생각보다 부실했다. 그리고 초기에 대장동 게이트의 스텝이 꼬였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허장성세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같은 제스처는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국정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다면서 콘텐츠가 많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에게 콘텐츠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제 안철수 후보의 질문이 한몫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 토론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군필자에게 청약 가점 5점을 주겠다는 공약을 언급했습니다. 청약 만점이 몇 점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윤 후보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죠.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네. 네, 국민의힘에서는 윤 후보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김은혜 공보단장은 기억력과 공감의 문제는 별개라고 밝혔는데요. 윤 후보가 청년 원가주택 같은 주거 안정대책에 공을 들이는 진심과 공감을 퀴즈 몇 개 틀린 걸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가 앞서 이제 국민의힘 경선 때도 청약
통장 때문에 곤욕을 치렀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TV토론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어서 만드는 게 청약 통장이죠. 당시 윤 후보 측은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결혼도 50세가 넘어서 했기 때문에 주택 청약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후보 본인이 청약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로서 청약과 관련된 공약을 내놨다면 기본적인 공부는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순위를 직접 매겼는데 1등이 이제 윤석열 후보고 안철수 후보가 4등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했는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본인 스스로 점수를 매겼죠.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아예 평가를 내리지 않았고요. 아예 안 했나요? 네, 아예 안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심상정 후보는 3등까지 매기면은 다 매긴 거 아니에요? 3등까지 하고 뭐 그다음에 그렇죠. 평가를 하고 싶지 않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심상정 후보는 많은 준비를 해갔지만 뭐 절반밖에 보여주지 못했다면서도 본인만 새 후보와 기조가 달랐다면서 후한 점수 80점을 줬습니다. 다만 다른 후보 중에 누가 잘했느냐 질문에는 여유가 없어서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말 아꼈는데요. 대신 상대 후보들에 대한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막무가내식 토론이었던 겁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저임금제 이런 거. 경제기업처벌법, 최저임금법, 그다음에 52시간 이런 거 다 뭐 없애겠다 또는 그런 기조로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뭐 또 노동 쪽에 관심이 많은 후보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딱 잡아떼니까. 이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대장동 딜레마에 빠져서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후보가 투기 세력과 결탁한 공범이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공적 권력을 민간 투기 세력이 마음대로 동원했잖아요. 그리고 책임자가 포섭되는 것도 몰랐다. 네. 그리고 시장인데 최종 책임도 안 지겠다.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맡길 수 있는? 네. 자, 다음 주 화요일에 또 4명의 후보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빈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가시도친 설전, 안철수 심상정은 막간 존재감 피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죠. 하지만 당 내부에선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에선 이미 후보 등록 준비가 마쳤다면서 단일화에 선을 그었는데요.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계속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또 가능성은 있는 건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1997년도 55.7% 가장 높았고 이번 어제 TV토론이 39%로 두 번째로 높았다는 것은 이번 최근 대선이 한 20년 사이 가장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박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정혜원 여러분 어제 대선 후보 토론 잘 보셨나요? 토론은 모름지기 모여서 치킨을 뜯으면서 봐야지 제맛인데 코로나 때문에 저는 집에 틀어박혀서 운영진들과 카톡 대화를 하면서 봤습니다. 토론 시청률이 높으면 박빙 승부가 된다는 주장 실제로요. 승패가 뚜렷했던 2007년과 2017년에는 이렇게 20%대로 시청률이 낮았는데 어제는 거의 40%에 육박했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혹은 중도층이 그만큼 많이 토론을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3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배우자 리스크와 단일화, 또 거침없는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로나가 변수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상황실은 상황실 줌인으로 꾸며봤습니다. 박빙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일화 이슈에 줌인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황실 주민이 주목한 인물은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인데요. 단일화 논의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은 안 후보보다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요. 이 대표의 주장은 한마디로 단일화 효과가 없다, 안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남아있는 것이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저희가 합쳐지기 어려운 그런 어떤 사실 이재명 후보와도 성향이 가까운 표들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대표의 말말말 1등과 3등이 왜 단일화하느냐. 마지노선은 40일인데 벌써 시간이 지났다. 심지어 단일화하자는 안철수 후보가 싫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 첫째는 지지율 때문입니다. 사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설 연휴를 지나면서 상승세를 멈춘 상황이죠. 오늘 나온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헤럴드경제의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요. 안철수 후보는 6.9%대로 한 자릿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40.0%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45.7%인데요.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하면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크로스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소개드린 한길 리서치 조사 역시 두 후보 모두 이렇게 오차범위 내였지만 오늘 조사와는 반대로 이렇게 크로스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1, 2위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눈에 띄게 지지율을 벌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이 단일화 이슈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그것도 지도부 내에서 단일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의견은 개인 의견일 뿐이고 결국 결정은 후보의 몫이라는 겁니다. 단일화 카드는 늘 가슴속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를 타이밍을 가지고 이제 후보가 결단을 해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 이준석 대표 얘기 가지고 그 전체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럼 단일화는 이준석 대표의 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입으로 어느 순간 전격적으로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당장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인데요.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고리로 대선을 치르고 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40%에 육박한다는 점을 단일화 근거로 들었는데요.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자강론을 펼칠 만큼 여유로운 대선이 아닙니다. 이는 아직 섣부른 자신감이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처한 쪽은 국민의힘인데 끊임없이 반성하고 쇄신책을 내놓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도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단일화 접촉을 권하는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뭐 이준석 대표 말과 관계없이 뭐 다양한 분들이 안철수 후보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비공식적으로 저희와 접촉을 했으면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다만 이태규 의원은 2주 뒤로 예정된 후보 등록 당연히 서류까지 다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단일화 지금 협상을 당장 시작하더라도 토론부터 여론조사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아직 협상 문턱은커녕 마당 입구에도 들어서지 못한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이슈가 죽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민주당에서 군부를 떼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 후보를 데려오기는 힘들지만 뺏겨서도 안 되겠죠.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정파와 소속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와 함께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면서 단일화에 걸음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안 후보를 향한 메시지겠죠. 예, 안철수 후보도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안철수 후보께서 제기하신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그 메시지를 이재명 후보가 수용해서 과학기술 부총리 도입 등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정대철 전 상임고문도 안 후보와의 공동정부론을 내놨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뿐 아니라 이재명과 안철수도 단일화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1997년 대선 때 DJP 연합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선거 시기에 연합을 하고 집권 후에는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국무총리를 맡는 모델인데 있을 만한 얘기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정 전 상임고문은 민주당 역사의 산 증인이죠. 다만 2016년에는 탈당해서 안 후보와 함께 국민의당에 이렇게 몸을 담았었습니다. 단일화의 연결고리가 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을까요? 하지만 정 전 고문은 안 후보를 향해서 쓴소리도 했는데요.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데 새 정치의 내용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일이 없다.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 중대 결정을 하면서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사람을 제대로 대할 줄 모르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혼자 다 결정해버린다.
참 기가 막히더라.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 후보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한다기보다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견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안 후보의 선택은 일단 완주입니다.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이 썸을 타는 게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더 높이는 일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3지대인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했는데 다시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꾸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여야 후보들의 배우자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는 이때에 모범 가족을 꾸리고 있다는 점에서 안 후보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질 듯한데요. 최근 여야 후보들은 앞다투어서 공약을 짧게 설명하는 쇼츠를 내놓고 있는데 안 후보는 부인 김미경 교수를 홍보하는 쇼츠를 내놓았습니다. 연구인으로서 그 제일 덕목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과 사 구별. 공과 사 구별. 대통령이 되셨을 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장은 최소한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기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최근 진행되는 단일화 논의에는 안철수 후보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일종의 단일화 2부 리그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김 후보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이재명 후보와 토론도 했었죠. 정책 토론 중심의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책임과 애정을 가지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 하기 때문에 상호 간 협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개인적으로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공통점이 성남시에서 산 경험이 같아요. 저는 그러셨어요? 저는 71년도에 71년요? 네, 예. 그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철거돼서 가서 천막살이를 했고요. 이 후보는 75년도인가 6년도에 성남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성남은 가장 빈민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다만 민주당과의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해보니 부동산 정책과 공공 일자리 창출, 개헌 등의 이슈에서 총론은 비슷하지만 강론은 다르더라라고 한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후보와 김 후보 서로 호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거리를 좀 두고 있는 듯한데요. 국민의힘과도 또 다른 단일화 파트너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입니다. 조 후보는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요. 본인이 들어보니 설 민심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두 후보의 부인에 대한 불쾌감이 상당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우호적이라면 조원진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좀 적대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그 전에는 국민의힘 후보 교체론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실제로 단일화가 가능할지는 좀 미지수인데 사실 조 후보의 시선 윤 후보보다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향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선 전에 박 씨가 메시지를 낼지가 관심인데 이 단일화 상대인 윤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은 자유를 모른다. 이건 개똥 같은 소리잖아. 솔직한 말로. 무슨 그런 말을 국민들의 대부분은요. 나는 가난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다 이래 보는 거예요. 네, 오늘 상황실 줌인에서는 여야를 둘러싼 단일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단일화가 실제 가능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요. 막판까지 변수로는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D-33 박빙 승부의 단일화 변수될까? 류 실장이 이제 뭐 대선 변수, 33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변수로 배우자 리스크, 또 단일화, 코로나 등등을 이제 꼽고 있죠. 물론 이제 TV 토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물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이제 27,000명을 넘었고 지금 이제 정치권도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정치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자가검진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고 오늘 PCR 검사를 받았는데 최종 양성 통보를 받은 겁니다. 다만 송 대표는 최근 이재명 후보와는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박성준, 황방열, 김진욱 대변인 그리고 장청
장철민 의원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확진자가 늘면서 민주당은 당사 3층 공보단 사무실을 임시 폐쇄하고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네, 코로나가 이 선거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다음 달 4일에서 5일에 치르는 대선 사전투표 다음 날부터 본투표일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이전에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일 경우에는 우편 투표를 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센터에 설치된 특별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사전투표 이후인 6일부터 9일 사이에 발생한 확진자는 투표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한 달 안에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럴 경우에 참정권 제한이 일단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여야 각 당이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집토끼로 불리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구애를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힘의 집토끼 지역인 TK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마의 40% 지지율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설 연휴에 고향인 경북 안동을 비롯한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저의 태를 묻었고 제 부모님을 모셨고 앞으로 제 육신을 묻게 될 이곳 안동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경북 7대 공약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중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에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후보는 안동의 40만 평 규모 36사단 부지에 육사를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 지역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이 성명을 내고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육사를 경기도 북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충남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실제 민주당 소속의 양승조 충남지사가 이 후보의 공약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양 지사는 육사의 논산 유치를 오랫동안 준비하는데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호남 지역에 구애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230만 장의 선거 유인물을 직접 쓴 손편지를 복사한 형태로 만들어 호남에 보냈는데요. 지역 발전 공약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호남의 유권자 여러분, 2022년 이번에는 지역주의와 파송에 젖은 기성 정치인들이 두려워할 그 파격으로 정치 혁명의 기치를 호남에서 이어주십시오. 윤 후보는 내일 제주에 이어 모레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6월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이후에 5번째 호남 방문입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어제부터 신안과 완주 등 호남 지역에 섬을 돌면서 민시청 침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20% 지지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호남 민심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민주당 강기정 호남 특보단장은 국민의힘이 호남 발전의 비전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 자릿수를 넘기지 못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호남은 정통적으로 전략적 투표라는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막상 대선이 다가오면 민주당 지지가 늘어날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소확행 공약, 작은 공약을 이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국공립 유치원 통합버스 확대 공약을 내놨죠? 네, 이재명 후보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발맞춰서 통합버스 운영을 늘리고 또 초등 병설 유치원에 배치된 버스를 초등 저학년생도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들의 통학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사립 유치원들이 대부분 통합버스를 운영하는 데 비해서 국공립 유치원의 통합버스 운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서울 지역의 국공립 유치원 가운데 통합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3곳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대선이 3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몇 가지 변수는 이제 남아 있고 저희가 그 변수 또 잘 취재해서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주말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D-33 박빙 승부의 단일화 변수 될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JTBC 낮 프로그램 편성이 조금 바뀌는데요. 저희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보다 10분 늦은 저희가 4시 30분에 시작했잖아요.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뵈게 됐는데요. 시간 놓치지 마요. 네. 4시 40분입니다. 알았죠?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가락을 빌려드렸어요.